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필기노트 7회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9페이지에 취소 소송의 판결의 효력, 형성력,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보겠습니다.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조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준용한다. 자, 29조 제1항의 형성력의 개념은요.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즉 형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력을 우리가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취소송의 목적 달성의 그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형성효에서 처벌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요. 또한 이제 소급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분제 소급표의 효력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3자요. 우리가 대세자 효력, 대세라고 하는데요. 자, 취소 판결의 취소의 효력은 취소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이를 취소의 대세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소한 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한 문제차로 떨어졌는데 10명 중에서 1명만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합격자 처분되는 효과를 취소 판결의 효력 이것이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라는 것은 해당 판결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에 내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취소 판결의 이제 제3자효 내용에 관련돼서는요. 자, 일반 원칙은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제3자는 취소 판결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일반 처분의 취소의 제3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송의 판결의 효력, 기속력이죠. 행정소송법 제30조의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것은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할 실제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속력은 이제 인용 판결에만 미치고 기각 판결에는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렇죠? 이 내용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판역설과 특수효력설이 있는데 이 기속력은 기판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의 효력설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속력에 관련된 우리가 주관적 범위, 이제 객관적 범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관적 범위는 이제 당사자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하고요. 자,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는 기속력은 판결의 주민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 등의 계획 구체적 위법 사이에만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관련돼서요. 사실 여기 있는 120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래서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도 이제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자, 기속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했던 사유의 하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속력의 내용은 이제 세 가지죠. 반원제, 반복금지 의무, 그다음에 원상 의무, 우리가 이제 결과적 의무라도 하고요. 제천 의무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행위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접강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개념하고 요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에서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됨에도 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우리가 간접강제다. 34조. 이는 이제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의의가 있다. 자, 판례는 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종전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당해무효인 경우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송 청구하고 재심 청구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거는 이제 제3자 소송 청구가 한번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개념 정도가 나왔죠. 요건하고. 그래서 확정 판결 전에는 제3자 소송 청구와 확정 판결 후에는 제3자의 재심 청구. 그래서 재심 청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 소송 청구는 한 번 개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 보시면 제3자의 소송 참가란 법원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공정한 해결, 또 모든 이해관계는 이익보호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건 보시면 첫 번째,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주대체 같은데 보면은요, 사업시행자가 우리 보통 그 LH가 한다 그러면 SH가 제3자 소송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3자 재심 청구는 개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이요. 우리 시험에서는 17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부작위 확인 소송은 이제 개념 요건으로서 16회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개념만 좀 알아두시죠. 자,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우리가 무효동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서 형성소송이 아니고요, 확인 소송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행법은 이를 항고 소송의 하나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확인의 이익에 대한 보충성, 여기 이제 전압적 판결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 관련된 여기 판례가 있다는 정도 하나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125페이지에서 부작위 확인 소송 개념이랑 부작위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서 의무행위 심판, 부작위 확인 소송, 입법론으로서 의무행 소송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작위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부작위라고 하고요. 이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자,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항고 소송 중에 실질적인 이제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 그 다음에 행정청이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으로는 의무행위 심판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특히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관련돼서는 절차적 심리설과 실질적 심리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채택하고 있다. 127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판례 4번 목차에서 3번 판례 보시면 자, 판례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있어서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 시점은 판결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복, 의무행위 심판, 부작위 확인 소송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사자 소송 보시면 우리가 당사자 소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증소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우리 시험에서 사업 인정 이후에 재결 이전에
주거이전비 관련돼서 공법상 당사소송으로서 실질적 당사소송이 그때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후 협의에 관련돼서 다수 의견이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다툼은 실질적 당사소송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형식적 당사소송은 8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서 실질적으로는 재결이란 처분을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다.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85조 2항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당사소송을 인정한다, 형식적 당사소송 인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법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보상법규 3법에 관련된 내용 132페이지 보시면 공용수용 총론 되겠습니다. 총칙. 자, 총론은 뭐 D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용수용의 개념 이건 항상 기억을 해두시겠죠. 공용수용과 이렇게 손실보상의 요건은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용수용이 되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실보상의 요건과 공용수용의 요건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공용수용이라고 한다. 자, 공용수용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공공복리 증진과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공복리 증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 토지보상법 제1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공공필요, 법률의 근거, 정당한 보상 이렇게 하고 손실보상 요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용수용제도 관련된 게 이제 확대 경향이 있고요. 헌법 제23조와 공용수용에 관련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09도 1051에서도요. 1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는 헌법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수익, 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여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하게 어떻게 돼요?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회 시험에 한번 등장했죠. 공공적 사용수용,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사적 주체인 것을 우리가 공공적 사용수용 내지는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한다.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적 주체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취득하는 물적 공용부담을 우리가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용수용의 요건과 사실 사적 공용수용 요건이 대동소이인데 다만 여기서 사적 주체가 등장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 공용수용에 대한 필요성은 결국은 공익사항의 필요, 공익사업의 증대, 민관화력의 도입, 공행정의 민관화 이런 측면에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해서 그렇게 6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했던 사적 공용수용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 보시면요. 7.1716 판례에 보면 공익사업의 인가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 133페이지 판례에 그 사업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서 정할 것이고 그 사업 주체에 따라 정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형으로 보면 이제 생존배려형 사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사기업이 있는데 뭐 당연히 생존배려형 사기업의 경우는 뭐 공용침해가 허용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사기업의 경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 공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게 계속적 공익실현 확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기업은 항상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된다 그러면 중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당히 그 공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 공익 실현의 확보 수단으로서 법률상 보장되는 환매권, 이미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러면 더 이상 공익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제취득 관련돼서 판례는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지 제기를 하는 거지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없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돼요? 제기를 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변경 이런 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보장 수단으로서는 뭐 감독 명령이라든지 각종 부관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고, 사법적 통제로서는 그렇죠. 이러한 헌법 제2천조 3항의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유현 위법한 재산권 침해라고 봐서 행정 쟁송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부대 사업을 위한 공공적 사용으로서 만약에 민간인 땅을 수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감정, 우리가 국민의 법감정 이런 거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 부대 사업을 위한 수용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필요, 공공성 이게 이제 학자마다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고 공공필요와 공공성을 같이 보는 학자도 있는데, 자, 해당 내용에서 보면요. 자, 공공필요라는 것은 그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요. 135페이지 B급입니다. 자,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 요건이자 본질적 제형 요소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가변적이어서 구체적 판단을 요하는데요.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문에 보면은요. 2011 헌바 129 172 사건에서 보면은요. 공공필요를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는 135페이지 발렘팔레 보시면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 입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 않은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는 그 영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익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성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에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재의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에 대해서 공익성 플러스 필요성 두 가지를 다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보상법 제4조와 4조에 2에 보면은 4조에 우리가 전통적인 공익사업에 대한 개념 이렇게 요건 그다음에 별표에서도 수용적격사업을 규율을 하고 있고, 수용적격사업은 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 이렇게 4조의 2에서 규율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법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어서 토지보상법 자체를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필요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비례원칙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비례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자, 비례원칙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비례원칙은 이제 적필상이죠. 목적과 수단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 적합성. 그다음에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의 원칙. 그다음에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의 이익 형량, 상당성의 원칙을 어떻게 돼요?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죠. 공용수용의 당사자 B급인데요. 피수용제의 법적 지위에서 제2회 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당사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권 주체에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국가, 공공단체, 공무상 사인 이렇게 우리가 사업 시행자의 큰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수용권의 주체의 논의가 있는데, 과연 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는 이제 수용권자에 대한 의문이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대해서는 이게 누가 사업 시행자인가, 수용권 주체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설 판례는 사업 시행자 수용권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 관련돼서는요. 사업 시행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피수용자의 의무, 피수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의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돼서는 뭐 타토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인정 신청권, 그죠? 그다음에 뭐 재결 신청권 이런 게 있고요. 의무에서는 손실보상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피수용자의 객체, 우리가 토지 소유자 관계인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피수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인의 특히 이제 관계인에 관련돼서는 수용 목적물에 관해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인의 범위를 이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돼서도 권리, 의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피수용자의 권리는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되겠고 또 피수용자의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권리가 되겠다. 그렇죠. 각각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피수용자한테는 이제 손실보상 청구가 가장 중요하죠. 재결신청 청구권. 의무 관련돼서는 우리가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인용 의무 있고요. 보존 의무,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 지원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필기노트 7회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